앞으로 있을 학년들보다는 여유가 좀 있는 학년인데 이 학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걸 가르쳐야지만 앞으로 중등 내신, 고등 내신, 더 나아가서 대입까지 좀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작을 문해력으로 드린 이유가 바로 그 비밀은 어쩌면 문해력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해력은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글자 보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읽고 그 글을 이해하고 더 나가서 그 글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게 바로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몇 어머니들, 또 꽤 많은 어머니들은 들어본 적 있겠지만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전에 공전에이트를 기록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대치동 쪽에서 독서 교육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의 핵심은 문해력이 좋아야 공부도 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글을 읽고 이해하죠.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말도 언어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없어져요. 그래서 문해력이 낮은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어렵고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와도 이해를 못하고 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등장하는 최악의 방식이 뭐냐?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기 시작하죠. 어머니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외우는 공부 방법만큼 시간이 많이 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까먹죠. 게다가 응용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단연코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 이때야말로 학생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학 선생님, 그리고 정승재 같은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이 니네가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국어를 못해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국어란 단순하게 문학 개념, 문법 개념을 적용해서 국어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에요. 문해력을 얘기하는 거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왜 수학과 영어에서도 국어 얘기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사고가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 지금 잠깐 제가 어제 하신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면 장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뭘로 바뀌겠죠? 스토리로 바뀌죠. 이야기로. 그럼 이미 이건 더 이상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언어가 된 거죠. 우리의 사고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문해력이 공부를 위한 기초 체력이고 또 동시에 제가 이따 강조하겠지만 국어 그리고 다른 공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건데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은 굉장히 낮아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낮고 그 얘기는 우수하다는 얘기죠. 반면 문해력은 최하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댓글들 보면은 와, 이 기사를 읽고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댓글들이 막 넘쳐납니다. 문해력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해력이 낮은 경우에 또 일어나는 현상이 같이 대화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문해력이 최하라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문해력이 뭔지 조금만 요소로 한번 보죠. 이거는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 이후에 성인을 위해 나온 문해력 테스트거든요. 잠깐 어머니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셔도 좋은데 일단 멕시코만에서 데워진 표면 해류는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북극해로 흘러간다. 이 해류는 노르웨이 해안을 포함한 고위도 지역을 지나면서 차가운 대기와 만나 열을 빼앗기다 결국 북극해에서 수심 2km까지 가라앉게 된다. 싹 듣는 순간 일단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겠죠. 해류, 고위도. 이 단어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겠죠. 기본입니다. 어휘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배경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계 지리에 대한. 이 지도가 그려져야 돼요. 제시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멕시코만에서 데워졌죠. 뜨겁게 바닷물이. 이게 노르웨이를 따라서 이 북극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이 떠오르려면 세계 지도에 대한, 세계 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질문은 이거예요. 대륙 내부에 있는 러시아의 고위도 지역 기온이 영하 20도일 때 같은緯도상 노르웨이 지역의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은지 높은지 같은지? 답은 더 높겠죠. 왜냐? 이제부터는 사고력입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북극해는 차갑죠.
가면서 식을 거예요. 노르웨이는 여기, 러시아는 이쯤 있죠. 그러면 이 바닷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차가워지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러시아보다 노르웨이가 온도가 더 높겠구나. 그래서 답을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왔던 요소가 뭡니까? 지금 여기 어휘, 그 다음 이 세계지리라는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이 해류가 북극해를 따라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사고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바로 문해력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해력 바로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중1인데 왜 수능을 가져오느냐? 중학교 내신만이 어머님들의 목표가 아닐 거 아닙니까? 많이 듣죠. 중간 학생 주변에서 중학교 때 애가 내신은 잘했는데 고등학교부터 성적이 떨어져요. 수능이 안 돼요. 중학교 때 잘못 공부를 해서 그래요. 중학교 때 그냥 외워서 어떻게 내신 점수 나오니까 안심은 마음은 편합니다. 일단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가면은 쓰지 못할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사실 그걸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이번에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거든요. 해결보다는 이게 더 어려웠었어요. 기축통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기축통화, 환율, 유동성, 통화 이런 말들을 알아야 될 겁니다. 야, 고등학생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경제에 환율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가르칩니다. 어머니들이 저희 중등 책을 보면서 어떤 어머니들은 좋아하시는데 어떤 어머니들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세요. 근데 어머니들, 우리나라 한국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수준이나 독해력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어머니들 대입 추천 도서 목록 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책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근처는 읽어야 입시가 돼요. 특히 면접이나 수시로 가겠다? 그 정도 책을 읽어내야 적어도 서울에서 들어본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 내신이 뭐 2, 3학년 때 잘 나온다고 안심하다가 고등학교에서 후회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오늘 중1 어머니들을 모셔놓고 갑자기 이렇게 수능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문제는 뭡니까? 이 경제를 모두가 배우지 않아요. 고등학생 애들이 선택이에요.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애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수능이나 입시 대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능 출제원도 그렇고 대학의 논술과 면접을 내시는 출제위원도 그렇고 고등학교 과정에 경제가 들어있으면 거기 있는 내용은 내도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수능은 고등과정 넘어가는 거면 여기 이렇게 별표 같은 거 해놓고 밑에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거든요. 없죠.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 그리고 이 어휘들을 익힐 수 있는 배경 지식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모순 사자성어 수준은요, 고등 대입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가야 되고 이런 단어들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어휘와 배경 지식을 알더라도 학생들이 사고력이 없어서 못 푼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심지어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제일 점당률이 낮은 문제가. 뭐였냐면, 자 보십시오.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준다. 금 1온스는 35달러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그 다음에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 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 요거 딱 보고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평가절하구나. 타국의 환율을 하락시켜 이거 헷갈릴 필요 없어요. 가치를 올리는 게 평가절상이구나. 이것만 있으면 다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정답률 22%. 제일 낮았어요 이번에. 근데 봅시다. 금 1온스는 35달러 죄송해요. 오타네요. 35달러가 고정되어 있고 달러 대비 마르크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브레턴 우주체계에서 마르크화가 달러에 대해 평가 절상이 되면 대비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아니죠. 늘어나겠죠. 그죠? 기본적인 사고력이죠. 근데 학생들이 이 사고력이 안 돼가지고 22%밖에 정답을 못 맞췄습니다. 솔직히 이건 어휘 배경식 몰라도 해요. 논리적 구조만 그리면.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국어, 독서, 비문학 부분이 안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어휘와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따 프로그램 소개를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어휘나 배경 지식 부분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바로 이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어휘, 배경 지식 혹은 선행하는 지식 플러스 사고력이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능력들입니다. 너무 어이없죠? 이론수당 35달러 고정이라는 거 알고 있고 평가 절상이라는 건 달러 대비 마르크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럼 당연히 마르크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더 적은 마르크화로 더 많은 달러랑 교환이 될 거고 그럼 뭡니까? 금을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틀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에 국어가 불수능을 넘어서 용암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재 교사들이 풀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갸우뚱했어요. 평이했다는 평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 이번에 그 수능 출제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예년보다 제시문의 길이를 짧게 내겠다. 실제로 짧게 나왔죠. 이게 전문입니다. 보통은 여기 한 이 정도가 더 붙어 있죠. 예년 수능은. 오히려 지문의 길이도 짧아졌는데 학생들은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본부는 항상 국어는 뭐를 중심으로 이해력, 창의적, 사고력, 측정 문항을 출제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국어는 암기해서라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력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이렇게 계속 말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국어는 결국은 뭐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사고력은 뭐냐? 뭐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기초적 사고는 이겁니다. OX, 단답, 수어, 실험, 객관식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 주고 거기에 맞는 거 써라. 요거예요. 근데 조금만 가면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이런 고차원적 사고가 등장하거든요. 이 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사고력이 된다는 건데요. 말이 어렵죠. 추론적 사고가 좀 더 고차원인데 요 밑에 있는 분석적 사고가 뭔지 이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와 B가 있습니다. 자, 잠깐 A와 B의 공통점은 뭔가요? 저요? 네. 깜짝 놀라셨죠? 편하게 대답하시죠. 도형이라는 공통점. 그렇죠. 또 A와 B의 공통점. 예, 색. 파란색으로 갔죠. 맞습니다. 도형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도형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그리고 색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색이죠? 파란색.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뭘까요? 모양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다르죠. 차이점 A는 삼각형, B는 사각형. 이게 분석입니다. 분석은 나눌 분자, 해석할 석자, 나눠서 해석한다 라는 또 뜻이거든요. 아날로지죠. 아날로그 그 자체가 자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A와 B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면은 A와 B를 각각 색이라는 요소와 형태라는 요소로 나누어 봐야 되는 사고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죠. 제가 사실 다른 설명에서 가끔 얘기하긴 하는데 제가 초등, 중등 하기 전에 사실은 대입을 했었어요. 뭐 면접도 지도했고 논술도 지도했고 뭐 사회 과목도 했었고요. 논술을 좀 오래 지도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비교하라 그러면 비교를 못해요. A 요약하고 B 요약해요. 끝. 요약은 내가 할 테니 비교는 니네 채점자가 해라. 왜 못할까요? 분석이 안 돼서 그래요. 모호한 뭉탱이로 보이지 이걸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소로.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전혀 학습 안 된 상태죠. 이 분석적 사고력 우리 이걸로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색이 같은 거 알 수 있잖아요. 모양 같은 거 알 수 있잖아요. 조금만 분석적으로 가면 색이 무슨 색으로 같다,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다르다. 이거를 제시문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고차원적 사고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뭐 구조적 독해 같은 걸로 2학년 때 이제 비문학 하면서 이제 좀 더 깊어질 거고요. 우리 수업 때도 어떤 식으로 이런 사고력을 길러주는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능력은 사실은 지식같이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 사고력을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서 키워줘야 될 능력이에요. 능력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전거 타기를요,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 없죠. 자꾸 자전거 타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해야지만 자전거 잘 탈 수 있게 되잖아요. 같습니다. 수업에서 저희가 계속 학생들이 이렇게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는 교재와 또 그런 수업으로 학생들을 도와줘야지만 그 능력이 자라게 되고, 그게 저희 중1의 특히 독서토론 논술에서 중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이 과거에는 그렇게 명문이 아니었는데요. 시카고 대학이 명문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시카고 플랜이라는 겁니다. 고전 100권 읽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100권을 읽었다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뭔가 질문과 주제를 갖고 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항상 경험하는 일인데, 저도 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독서 토론 선생님을 하고 있겠죠. 근데 책을 읽고 나면요, 한 달쯤 지나잖아요. 많이 기억 안 나요. 인상적인 한 장면, 문구,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했던 생각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지식 습득의 수단으로 책을 활용한다? 시대착오적이죠. 그냥 인터넷 블로그에 아주 잘 정리된 요약본이 있어요. 그걸 보는 게 그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전문가가 잘 요약해놨는데요. 그럼 이제 책을 왜 읽어야 되냐? 바로 생각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카고 플랜은 100권을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한 3가지의 주제를 놓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그 고민들을 했다는 거. 그 안에서 뭐가 늘어났겠습니까? 능력이 자라났겠죠. 글 읽기, 책 읽는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라는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능 국어는 문해력이 관건이다. 뭐 이건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마지막, 문해력은 책만 많이 읽는다고 키워지는 것이 아니다. 책을 읽으면 뭐를 통해?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읽은 책에 대한 뭐를 통해? 글쓰기를 통해 그 책을 재구성해 보며 체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아마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용관이었고요. 이제 요거만 조금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사고력이나 문해력이 좋아지면 어떤 면에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냐면요. 이거는 서울대 면접 기출입니다. 의대 기출 문제인데요. 의대인데 전혀 의대스럽지 않죠, 문제가. 시타르타와 상인의 대화를 한 다음에 읽고 든 생각이 뭐냐, 상인이 시타르타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정답이 없죠. 학생들의 사고력으로 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고가 이제는 공통질문이 없어졌죠. 근데 과거 공통질문이 있던 시대의 하나고 문제인데요. 괄호를 줍니다. 이렇게 그림을 괄호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학생들한테 요거 딱 연습으로 주면은 괄호에 뭐 넣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에 너무 익숙해지니까요. 자유롭게 넣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을 할 수 있죠. 어떤 친구는 이런 답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사회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집중한 부분은 이 원이 아니라 원의 바깥쪽이었습니다. 저는 원을 사회적 안정망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원 안에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서 안전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 사회적 안정망 밖에, 즉 원 밖에 모서리에 몰린 사회적 약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되어 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고에 입학한다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길을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합격했죠. 자, 이런 답변이 내신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머니들께서 조금만 입시를 아시는 분들은 고입은 당연히 1차 내신, 2차는 면접입니다. 내신은 조건이에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직윤, 서울대 종합전형, 이건 뭐 유수의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내신은 조건, 결정은 면접. 뭐 조금 그렇다고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도 이 사고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력과 우리가 하는 수업이 익숙해지면 당연히 수행평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신은 중간고 기말 성적만으로 매겨지지 않죠. 거기에 수행평가 점수까지 더해져서 내신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공부의 기초체력, 문해력, 그중에서도 사고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1학년 팀장을 맡고 계신 배성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독서토론 논술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제 독서토론 논술 독서토론 논술 발표를 맡은 배성균 강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사담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저랑 이제 상담할 때 자주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가 중2병이라서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혹시 공감하시나요? 그럼 저는 이제 어머님들께 반대를 한번 여쭤봐요. 어머님, 혹시 중2병이 나쁜 걸까요? 이 중2병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부모님 말이 법이다 라고 생각했던 수용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아이가 사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서토론 논술은 아이가 이런 중요한 시기 때 사고의 확장과 융합을 통해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비판적 감상을 합니다. 왜 비판적 감상을 먼저 할까요? 아이들은 이미 너무나도 주의식 교육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다 한 다음에 의견을 물어보면은 선생님 말이 정답인데 내가 오답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제가 수업한 내용을 마치 자기 생각이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저희는 아이의 온전한 생각을 듣기 위해서 먼저 비판적 감상을 먼저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비판적 감상을 얘기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1984라는 똑같은 책을 읽고도 다 다른 감상평을 말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1984는 한 인간이 저항을 하다 파멸되어가는 과정을 잘 담은 책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타원형의 지구를 구형이라 한다면 우리는 지구를 구형이라 해야 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룬 책이다. 또 어떤 학생은 사회에 대항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또 어떤 학생은 현대사회에 대한 경고를 담은 책이다 라면서 다 다른 감상평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비판적 감상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비판적 감상을 한 후에는 스스로 질문 만들기를 합니다. 이제 이 칠판에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변을 써보라고 한 칠판인데요.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1984를 읽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1984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정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하게 되면 무려 수십 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정말 중범죄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윈스턴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기를 쓰죠. 학생은 그러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질문이 들 거예요. 왜 윈스턴은 일기를 썼을까? 이 질문을 한 후에는 학생들이 다 같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기억이 옅어질 테니까 이 과거에 대한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어떤 학생은
지나치게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정신 때문이다. 또 어떤 학생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라고 답변해요. 이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답변을 함께 말해봄으로써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고 능동적 사고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저희는 나와 연결짓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와 연결짓기에서는 생각할 문제를 먼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 연결짓기에서 생각할 문제는 과연 나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입니다. 이런 주제를 던져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해줍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차별과 편견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입는 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다 교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개인의 안전 그리고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가정 내까지 그리고 각자의 방 안까지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효율성을 위해서 아이들의 전문 진로 상담가가 아이들의 적성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진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한 후에는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어느 정책에 찬성하고 어느 정책에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찬성한 정책과 반대 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도 되는지, 된다면 어느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도 되는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깊게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한테 일단 허락을 받고 올린 사진이고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아까 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 저희가 익숙한 단어로 말을 하자면 하부타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가 이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수업이었다면 여기부터는 아이들이 사고를 확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확장 첫 번째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의 생각과 이론을 소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4는 사회가 개인의 사고를 제한하는 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얘기했던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은 아비투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아비투스가 뭐냐면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자연스럽게 개인의 사고를 제한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골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골프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또는 승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도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도박을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경마는 어떠세요? 경마는 좋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앞에 말했던 두 개, 골프나 승마 같은 경우는 조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도박이라던가 경마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그 각각 문화의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생각한 다음에 가지게 된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대중매체에 의해서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하게 된 사고는 아닐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골프 너무 잘 치면 허리 디스크 걸릴 수 있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운동이고요. 또
승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문화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카드놀이 같은 거는 뭐 손놀림이나 순발력이 늘릴 수 있는 게임일까요? 또 병마 같은 경우도 뭐 예측력을 올려주는 문화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우리의 사고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는 도서성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야와 연계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루고 있는 다른 분야는 바로 문화적 사례이고 바로 보건독재입니다. 보건독재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마스크 왜 쓰시나요? 마스크. 아마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또는 주위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마스크 쓰는 거를 법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2020년 7월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80% 넘게 이 마스크 법제화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 법제화에 대해서 대규모로 시위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반대할까요? 마스크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반대할까요? 아닙니다. 유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 마스크 쓰는 거는 개인의 자유로 선택할 문제이지 국가에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았을 때 이 코로나19라는 이름 아래서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명목 아래 SNS 통제법이 통과가 됐고요.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름 아래 확진자들의 이동 노선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도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말을 함으로써 문학을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문화, 다른 도서로의 확장과 융합을 해서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키워주고 통합 사고력도 키워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가 이제 이 토론 수업 같은 경우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혹시 퀴즈를 낼 건데 아시는 분은 손 들고 한번 맞춰주세요. 혹시 엄마들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시나요? 무려 33%의 비율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도 이 거짓말을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최근 일주일에도 아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너가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랍니다. 예를 들어서 너 100점 맞으면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너가 이번에 말썽 안 부리면은 선물 사줄게. 물론 이걸 지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거짓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학생들이 엄마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학생들이 엄마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은 1위가 엄마 나 다 알아입니다. 혹시 오늘도 듣진 않으셨나요? 아이들이 그런데 다 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발표를 해보라고 하면은 근데 아이가 잘 말을 못해요. 이게 완벽한 거짓말일까요? 아마 다 거짓말을 안 할 거예요. 자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때문에 저희는 토론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게 하며 다른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설명하게 하는 메타 인지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팀 토론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저희는 일단 기본 토론인 퍼블릭 토론 이외에도 PMI 토론이라든가 신호등 토론, 패널 토론, 회전문화 토론 같이 다양한 토론을 지금 같이 아이들과 하고 있어요. 이 토론을 하는 이유에는 토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토론이 어렵지 않은 것이다, 재밌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말하는 거를 어려워해서요 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하고 재밌는 토론을 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새부턴가 자기 생각을 잘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이 견지망월이라는 건 저 달을 가리키면서 야 저것 좀 봐 라고 했는데, 저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을 보는 거, 이걸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주입식 교육을 하고 암기를 하게 한다면 이 손가락 끝을 잘 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를 교육시키는 목적은 손가락 끝을 잘 보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 달을 보게 만드는 거죠. 저 달을 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고력이고, 이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게 독서 토론 논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국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김효진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문해력과 독서 논술이 어떻게 교재에 이제 문해력을 키워주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국어에서도 아까 충분히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들을 저희 교재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문해력의 세 가지 뭐였어요? 어휘랑 그 다음에 사고력이랑 배경 지식이었죠. 자, 그 중에서 제가 어휘 얘기를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조삼모사랑 모순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 가장 먼저 배웠던 사자성어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기본 초등학교 졸업하면 아는 단어 아닌가? 라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조삼모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 나 확인한다 그래갖고 수업에 딱 들어갔어요. 10명이 앉아있는데 야 조삼모사 뜻 뭐게? 아는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4명이 손을 딱 들어요. 그래서 뜻이 뭔데? 그랬더니 조금 모르면 3번, 많이 모르면 4번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애가 저거 진짜 맞아요, 조금 모르면 3번 찍고요, 아예 모르면 4번 찍으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4명 중에서 딱 1명만이 저를 보면서 저게 맞냐는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모순은 모르면 순수하대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어휘가 생각보다 많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본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놀라운 거는 겉바속촉 아시죠?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이것도 사자성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이거 사자성어 아니고 줄임말이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단 말이야.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맞니에요. 맞아. 그래서 제가 설마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모를까 싶어가지고 문제 냈어요. 근데 듣고 잊어버린 애는 그것 찍고 있어요. 왜요? 익숙한 단어니까. 이렇게 어쨌든 저희 친구들이 문해력이 조금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휘가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렇게 종길이 단어장을 통해서 친구들의 어휘 능력을 조금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한 강씩 테스트를 하고요.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사자성어라든가 교과서 속 제재 어휘. 교과서 속 제재 어휘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면서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소설들이 일제강점기랑 전후시대 요때 소설들이에요. 근데 이때 쓰던 소설들의 단어를 애들이 잘 몰라요. 뭐 선열이라든가 회라든가 이런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 속 제재 어휘가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속담과 그 다음에 국어 기본 개념 이런 어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휘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봐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푸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 지문은 지금 토끼전이라고 하는 지문인데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아마 지학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학사에서 토끼 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래인에서는 1학년 2학기 때 토끼와 자라로 나오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학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3학년 2학기 때
또 한 번 나와요. 별주부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지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토끼가 이제 못 가, 용궁에 왔어. 그래갖고 간을 뺏기게 생겼어. 근데 얘가 이제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자성어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얘가 얘가 갇혀있는 이 상황은요, 사면초가 혹은 진퇴양난으로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별주부 말에 속은 이 상황은 감언이설을 골라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제 두 개 놓고 보면요, 왜 똑같은 사자성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답을 어떻게 고르냐면 일단 적반하장 알거든요. 자화자찬 정도 알 것 같거든요. 요거 두 개 빼. 그럼 사면초가 진퇴양난 감언이설 중에 고릅니다. 그래서 찍어놓고 그거 고를까 망설였는데 이러고 되게 아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하게 이제 어휘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저희 국어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국어 교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국어 개념 학습, 당연히 먼저 앞에 실쳐. 왜냐하면요, 어머니들, 국어 개념이라는 거는요,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을 약간의 용어를 바꿔가면서 배울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지금 잘 배워놔야 돼요. 이거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공부하느라고 작품에 적용하는 과정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어 개념 학습, 기본 개념 학습을 먼저 학습하게 한 다음에요. 자, 작품에 직접 넣어봅니다. 이거는 봄은 고양이도다라는 이제 시인데요. 되게 많은 학교에서, 되게 많은 출판사에서 1학년 1학기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시예요. 왜냐하면 심성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요. 자,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함께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만듭니다. 물론 교재 구성 이렇게 돼 있는 거 시판에도 있고요. 다른 학원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희는 문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경 지식을 어떤 식으로 습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르치느냐 모르고 가르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해력의 중요성이라든가 배경 지식 습득, 구조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냥 여기 쭉쭉 읽고 넘어갈걸요. 야, 여기 들어가는 거 뭐야? 시각적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친구들과 구조화를 해서 배경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가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위에 1, 2, 3, 4번까지는 1, 2, 4번까지는 내신형 문제고요. 이 밑에는 이제 수능형 문제예요. 왜 저희가 수능형 문제를 다루시는지는 앞에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딱 보시면 고양이가 봄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자, 1년이랑 3년에서 고양이는 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랑 4년에서는 동적으로 표현이 돼요. 일단 친구들이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뭐냐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휘예요. 이렇게 구조적 사고를 다 해도 어휘 모르면 안 돼요. 여기에 답이 뭐냐면요. 객관적, 이거 주관적인 거거든요. 애를 주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면요. 친구들은 여기 안에서 답을 고를 수 없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어휘와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이런 사고력의 복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다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교재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희 수업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업 구조는 크게 정규 수업과 클리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담 선생님들께서 1대1로 친구들의 이제 상황, 그 다음에 친구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봐주고 계십니다. 자, 클리닉이 1대1로 봐주기 때문에 한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4시부터 9시까지 친구들 이제 결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늦게 오거나 하면은요, 시간이 자꾸 밀려요. 그래서 본인한테 굉장히 시간적으로 손해일 거고, 친구들이 그렇게 밀리다 보면 클리닉 오기 싫어할 거예요. 왜요? 맨날 갔는데 나는 안 봐주는 것 같거든. 자기가 늦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이고요. 정규 강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일하게 10시, 2시, 6시 이렇게 있고요. 시간은 강의는 이제 한 번에 3시간.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외 정도로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통합국어 시간이 90분 정도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독서, 논술, 토론 수업이 90분 정도 이어집니다. 또 클리닉 안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요, 일단 논술 수업 듣고 오면은요, 친구들이 글을 써서 와요. 그럼 그 글에 대한 첨삭이 바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리라이팅이 작성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을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와서 테스트를 보고 어휘 테스트도 이 시간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어떤 상황 보고를 어머님께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과제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한 줄평 과제, 아까 한 줄평 잠깐 보셨죠? 이거 종길이 커뮤니티라는 데 가입해서 수업 오기 전에 먼저 꼭 한 줄평을 남기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친구들이 수업 오기 전에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훨씬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과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한 번 외워야, 암기해야 되는 부분 있고요. 특히 어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문제 중에 2개만 틀려도 재시험을 봅니다. 클리닉 시간에 재시험을 보고요. 2개가 또 틀렸어요. 못 넘었어. 그러면 오답노트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모의고사는 주간 김종길인데요. 이렇게 비문학, 문학, 문법 3가지 영역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1학년 친구들 시험이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OMR 카드로 다 작성을 하게 하고요. OMR 카드로 작성하는 학원 많지만 채점 손으로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친구들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OMR 카드 작성했는데 X 쳐놔. 그럼 이거 오답 처리되거든요.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로 다 그런 성적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친구들한테 습관을 고쳐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어머님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거 어머님들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친구들이 동기부여가 되거나 혹은 자기가 지금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빨간색이 평균이라면 이 파란색은 본인의 점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모자란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쓰기 과제 이렇게 오면 첨삭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성해야 되는 부분들 체크해서 제작성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략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혹시 Q&A 의자 갖고 와서 잠깐 앉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국어 시간 들어가신 선생님과 토론 시간 들어가신 선생님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을 만나보는 게 훨씬 좋고 또 팀 티칭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그 클리닉을 전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지금 뽑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몰리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첨삭이나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실 선생님들이 필요하셔서 그분들을 저희가 좀 저희 클리닉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면은 테스트를 보잖아요. 테스트 결과 문제 틀리고 맞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 해설은 수업 시간에 직접 담당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물론 학생이 너무 궁금한 게 있으면 클리닉 선생님이 대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해설은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체제로 운영될 겁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여기 1학년 팀 원래 두 분이 작년에 1학년을 맡아주셨던 선생님이시고요. 내년엔 아마 여기 배성균 팀장님께서 계속 1학년에 남아 계실 것 같고, 옆에 계신 김효진 원장님께서는 2학년을 아마 맡아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10명이죠? 네, 1학년은 10명까지요. 아무래도 팀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인원을 받아버리면 이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네,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많이 저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좀 1학년의 분위기가 좋아서 세 분으로 늘 수도 있고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예. 오늘 국어적 사고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근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국어 잘하는 애가 수학도 잘하고요. 수학 잘하는 애가 국어도 잘해요. 우리 애들 문과 체질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들어본 그거는 문과 체질이 아니라 예술가 체질이에요. 어머니들 그 학교 과 보셔도 인문 계열요 다 논리적 사고로 필요합니다. 뭐 경제학, 사회학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 국문학도 이 시 좋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작품 분석하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논리적 사고력이나 제가 말씀드린 사고력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차이가 사실은 없죠. 글로 하느냐 숫자로 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책이 문학하고 비문학 장르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네. 책 한 권 가지고 아이가 그걸 얼마 동안 읽어서 세워야 되는 건지. 이거 뭐 직접 일단 저희 이제 국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닉 때 이제 비문학이 이제 기존 도서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비문학을 이제 클리닉에서 채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독서논술 만약에 책을 말씀하신 거면은 이제 도서는 이제 한 권 가지고 2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 때는 이제 책을 가져가는 독서 수업이 보통 주가 되고요. 2주차 때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토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토론 주제는 이제 저희가 읽었던 도서에서 핵심 주제를 가지고 보통 토론 주제를 정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책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네, 있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 들어가자마자 먼저 책 읽는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읽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꼭 클리닉 시간까지 전까지 읽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혹은 클리닉 시간에 이제 조금 일찍 와서 읽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안 읽어오는 횟수가 많아지거나 길어지면 이거는 이제 어머님께도 약간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이랑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독서 퀴즈 보죠. 네, 맞습니다. 잘 읽어왔는지 아닌지. 그리고 한 줄평 같은 걸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좀 동기부여도 되고요. 네. 예,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초등 때가 책 잘했던 친구가 중1 초반까지도 잘 읽어요. 그러다가 중1 말이 되면 학원이 늘어나고 공부 부담이 생기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래도 읽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어머니한테 협조를 좀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그 문학, 비문학 비율을 좀 말씀하셔서 문학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청소년용 비문학이요 생각보다 좋은 책이 없어요. 뭐 막 이상한 애들 막 장난치는 얘기인데 사실 지식에 대한 설명 엄청 어렵고 약간 읽어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 좀 엄선된 작품들 위주로 좀 선정해서 읽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도서 선정 기준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읽어두면 나중에 대입 때도 쓸 수 있는 책을 생각하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책은 알아야 나중에 학생들이 뭐 자기가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뭐 이런 책들 위주로. 뭐 예컨대 재학벌 같은 거는 내용도 설명 안 하고 써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 텍스트에서. 그런 책들 위주로 좀 읽히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와야죠. 오는 게 훨씬 좋고요. 일단은 책을 다 읽기를 원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 급하고 막 그래서 못 읽어오는 경우에 사실 그 인터넷에 줄거리라도 읽어오는 게 안 읽어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안 읽어오면 그냥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가요. 줄거리라도 보고 오면 차라리 낫죠. 대신 줄거리만 보고 오는 게 습관화가 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예. 저희가 목동관 말고 강서관, 오목관도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 모두 저희가 같이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교재도 같은 교재 쓰면서 수업 지도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논술 팀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수업 방식이나 이런 걸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예. 네. 네네. 1학년이요. 네네. 올해 1학년 학생들이죠. 예.
잘 쓴 글을 가져오기보다는요, 첨삭이 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글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수업 빠지면요, 그 따로 보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시간으로 옮겨서 오실 수 있어요. 진도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주차 글쓰기랑 2주차 글쓰기랑 달라요. 1주차 글쓰기는 이제 독후감 써오기고요. 2주차 글쓰기가 이제 논설문 써오기인데, 독후감은 이제 원고지에다 쓰고 있고요. 논설문은 이제 줄글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건데,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은 많이 안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글자 수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표현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글자 수를 맞춰야 돼 하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이 글쓰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숙제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아이가 글 쓰는 걸 즐거워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아이가 글을 쓰면은 늡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 수에 대한 건 아이가 이제 점점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어휘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논리력에 대해서도 습득할 거고, 사고력도 깊어지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더 길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걱정하신 부분처럼 아이가 길게 안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예 사고하는 거 자체를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첨삭이 필요한 경우예요. 아이의 글을 보고 얘가 충분히 더 생각할 수 있고 더 쓸 수 있는데 안 쓴 학생이라면, 저희가 첨삭을 통해서 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고하고 다시 한번 제작성에 해와라고 하고, 그 제작성까지 해야지 클리닉이 끝납니다. 네. 네, 맞아요. 왜냐면 돌아오는 시간이 그래서 말할 때 탑 2등 어떤 아이가 어떤 너무 많이 하면 그거는 저희가 발언권 공정하게 주고,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발언권을 받아야 되니까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애들이 쓸 게 없어서 못 쓰고 쓸 게 있는데도 귀찮아서 안 쓰거든요. 보통 두 가지인데, 저희 수업을 하다 보면 글 쓰는 게 재밌어지고 쓸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계속 동기부여를 하다 보면은 글에 대한 애착도 생겨서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글 얼마큼 써오면 돼요? 네 쓰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 써라. 설득력 있을 만큼. 뭐 그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길어질 거예요. 예. 저희 내신 같은 경우 1학년은 지금까지는 거의 내신이 없어 왔는데요. 만약에 내신이 있게 되면은요, 아마 내신 있는 학교를 묶어서 내신 수업을 개설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정규 수업이 잠시 동안은 내신 대비 수업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클리닉도 당연히 내신 기간 동안에는 내신 대비 클리닉으로 바뀌어서 내신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월 4회 기준입니다. 그걸로 아마 1년이 갈 거고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조금 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거의 지켜질 것 같습니다. 이미 교재가 다 나와 있는데 변경을 하려면 교재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학생들을 위해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요거만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벤트로 이제 1,000만 원, 한 명한테 1,000만 원 주는 건 아니고요. 총 1,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이제 학생들한테 뭐 성적 향상 뭐 여러 가지를 뽑아서 100만 원씩 수여하는 이벤트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도 되고 또 공부 의욕도 자극하고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초에는 햄버거를 주는 이벤트로 조금 학생들의 흥미를 좀 끌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강에서 특히 이제 우리 중등부 특강, 우리 목동관에서는 이렇게 5가지가 열리는데, 이 특강입니다. 그래서 문법 특강, 토론 특강에 계시는 배성균 선생님이 하시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할까는 1월 27일 목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제가 어머니들 대상 특강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주시면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냐, 과거의 산업혁명과 뭐가 어떻게 다르고 이 시대는 어떤 인재를 요구하게 될 거고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2월 3일부터는 이제 제가 아는 학생들 대상입니다. 이건 서양의 역사와 사상 이야기라는 건데, 이건 이제 서양의 역사들 안에서 이런 역사적 사건이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낳게 됐는가를 철학, 과학, 뭐 정치학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석한 특강을 하나 기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교과서 속 한국 단편 읽기라 그래서 단편 3편을 학생들이 읽어오면 책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좀 깊이 읽는 연습을 하는 뭐 그런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등록하시면 겨울방학 때 이런 특강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규 수업이나 여기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중에 저희가 문해력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문해력 테스트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생들은 당연히 무료로 볼 수 있고 비저연손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내고 문해력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보고 나면은 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결과지에서 뭐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라는 이 읽기의 영역과 그다음에 어휘, 뭐 배경지식, 뭐 기타 등등 이런 능력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결과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런 걸 아마 보실 수 있는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중1 설명회였고요. 오랜 시간 들어주신 어머님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벌써 토요일 10시 반 같은 경우는 마감이 벌써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간들 지금 마감이 얼마 안 남은 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주신 봉투 안에 보면 요런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강 신청서인데요. 요거 신청했다고 등록 안 한다고 우리가 막 고소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등록하실 마음이 있거나 그러시면 꼭 작성하셔서 원하시는 시간대랑 써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확인하고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막 바로 등록하는 건 아니고 전화 드려서 간단하게 상담도 다시 하고 들으실 수 있는 시간도 다시 안내 드릴 거니까요. 지금 진짜로 얼마 몇 자리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걸 꼭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제출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